주제 좀 바꿔볼게요.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가 됐죠. 네, 지난달 26일 이제 새벽인데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범인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1994년생 30살 박대성입니다. 박대성은 숨진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제 숨진 여성은 지난 5월부터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그날도 친구를 만나서 이제 검정고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제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대성이 범행 후에 도주를 하면서 웃는 모습이 CC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800m나 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더욱이 이제 범행 직후에 맨발로 걸어가면서 이제 웃는 모습이 찍힌 CCTV가 공개돼서 분노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박대성은 술을 4병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CCTV에 이제 자신의 범행이 찍혔으니 뭐 인정은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도주 과정을 보면 범행 이후에도 이제 여유롭게 행동을 하면서 또 다른 술집으로 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뭐 술을 4병이나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4병 마신 걸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이것도 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서 면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이미 다 알고 있고 빠져나갈 구멍까지 아마 온라인에 뒤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심신미약과 연관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미 사전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이미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공개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대성이 그 목 전체에 문신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역시도 이제 보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요. 그 전부터 이제 폭력적인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또 뭐 어떤 인터넷 정보에 노출이 됐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이수정 교수의 의견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박대성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형법에는요, 심신미약.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걸 심신미약이라고 해요. 가장 전형적인 건 이제 술 취했다, 뭐 마약에 취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무리 술을 먹고 마약에 취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버리면 판사의 재량이 없어요. 무조건 감경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잘못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형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판례랄지 이제 법원의 결정은 심신미약을 주치인 경우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의 판례에서는 주치 감경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주치 감경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아무리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제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대부분 사건이 주치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술을 마셔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감경이 아니고 이제 가중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뭐 가중되는 사례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대성이 운영하는 식당의 프랜차이즈 본사로 불똥이 튀었습니까? 네, 박대성이 이제 찜닭 그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찾아가서 뭐 계란을 던지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배달 앱과 포털 사이트 등에도 이제 악플과 함께 이른바 별점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말씀하신 대로 이 찜닭 음식점의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까지 항의가 쇄도해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뭐 여기서 절대로 주문하지 않겠다. 가맹 점주가 살인 피의자인 건 알고 있냐 이런 비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본사가 사과를 했네요. 네,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면서도 이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 점주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사과문을 통해서 이제 본사 차원의 대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이럴까 싶기도 합니다. 그 흉악범죄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건 약간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흉악범죄면 적어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뭐 무기징역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징역 뭐 몇십 년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감정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거고 너무 형량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분노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술을 먹고 그것도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여자에게 저런 살해를 가하고 그 여자는 정말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장애인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뭔가 경찰이 되려고 했던 전형적인 뭐 우리 사회에서 선량한 그런 힘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전혀 뭐 관계도 없는데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해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형량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어떤 국민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형량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조금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을 했죠. 그래서 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나옵니다. 네, 이제 지난 8월에 입국을 해서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이제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이 됐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제 2명이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곧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월급 불만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교육수당으로 147만 원 가량이 나왔었는데 이게 첫 급여일부터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근무수당은 다음 달 지급이 되거든요. 이렇게 월급제에다가 이제 수당 지급까지 밀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이 밖에도 처음에는 이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가 너무 높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근로시간이 이제 주당 최대 40시간입니다.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06만 원 가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숙소비로 월 40만 원을 제외하고 교통비와 식비까지 이제 자기 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버는 수입은 100만 원에서 이제 150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범 사업 단계긴 한데 가사관리사뿐 아니라 뭐 요양보호사들 외국인에게 이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을 우리가 봐야 하냐면 아니 뭐 본국에서는 얼마 못 받는다. 아니 뭐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우리보다 적게 받는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노동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식비랄지 교통비랄지 여러 가지 생활비. 근데 이 생활비가 다른 본국일 때 그런 데 비해서 훨씬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최저임금제를 적용에 애외를 두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왜 이들은 이탈을 하느냐는 거죠. 그럼 뭔가 조건이 맞지 않고 힘드니까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인권이 있고요. 또 국내에 들어와서도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본국의 소득이랄지 그걸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가정에 와가지고 애를 돌보고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하는 역할이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만족할 수준을 할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제 그걸 생각해야지 단순히 뭐 후진국에서 왔기 때문에 임금을 뭐 적게 줘야 한다. 그런 차원의 시각은 맞지 않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오면 다 이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탈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면을 봐야지 이게 임금이 많다 적다 그렇게 봐야 할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권과 제도까지 다 폭넓게 봐야 된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